파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야키 아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후 단독 영화로는 10년 만에 브루스 웨인이 더 배트맨으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네, 점점점 이 시리즈가 장대해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러닝타임도 엄청나죠. 지난번에 저희가 4명의 조커 중에서 네. 최고를 또 뽑으셨잖아요. 아, 이번에도 네. 역시 4명의 기존 배트맨 중에서 최고를 뽑으시겠어요? 최근에 들어온 이번에 로버트 패티슨까지 하면 5명이 되겠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때처럼 조커 캐릭터를 이제 성격으로 분류하거나 서로 연기 스타일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더 배트맨을 맞이해서 사실은 이 시리즈도 코믹스까지 치게 되면 80년이 넘었고요. 영화로만 따져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수십 년이 된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기 실버 때문에. 에이지부터?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엇보다도 배트맨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네. 특히 이제 코믹스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영화화된 배트맨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배트맨이 얼마나 오래됐나,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얘기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요즘 양대 산맥이 슈퍼히어로 쪽에 이제 DC가 있고 마블이 있잖아요. DC가 더 먼저예요. 먼저인 상태인데 DC에서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슈퍼맨 캐릭터가 처음 만화에 등장했죠. 슈퍼맨이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니까 한 1년쯤 뒤에 슈퍼맨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반대적인 의미에서의 또 다른 그런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배트맨이 등장하게 된 게 역시 30년대 후반입니다. 이게 이제 코믹스의 역사인데요. 슈퍼히어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를 한번 고르라고 하면 제 생각에 셋인 것 같아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 정도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언맨도 있지만 훨씬 더 나중이기도 하고 또 경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스파이더맨이 나온 건 60년대거든요. 훨씬 더 뒤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거의 동시에, 물론 슈퍼맨이 먼저 약간 일찍 나왔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슈퍼맨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외계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배트맨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반대로 만든 측면이 있는 겁니다. 배트맨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신체를 단련을 해서 얻었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뭘 개발을 했다거나 의지로 극복했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배트맨의 고유한 매력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대에서 이미 인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배트맨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단독 만화 주인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의외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DC가 뭐의 약자인가? 탐정 만화. 디텍티브. 네, 그러니까 만화 시리즈로 여러 가지 다양한 탐정들을 등장시켜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탐정이 등장해서 해결하는 그런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주인공으로 배트맨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캐릭터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단독 주인공으로 나와서 독립된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벌써 1940년대 한 초중반이 되면 배트맨을 텔레비전 시리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대 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TV 시리즈로 처음 나왔던 게 한 43년도 정도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미국이 전쟁할 때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과 싸울 때죠. 그 최초의 배트맨 TV 시리즈의 악당 메인 빌런은 일본 사람이에요. 닥터 나카라는 인물인데 정치적이거나 당대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악당도 일본 캐릭터로 만든 거죠. 그렇게 최초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40년대 한 번 더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게 60년대인데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사실은 누리고 있어요. 60년대 나왔던 텔레비전 시리즈 배트맨에 대해서 아직도 향수 속에서 수집도 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배트맨이 지금 배트맨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배트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정의의 사도? 굉장히 어둡고 음울하고 분열 직전의 영웅 같고 막 정말 복잡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60년대 나왔던 TV 시리즈로 미국인들이 원체험적인 그런 것을 작용했던 그 배트맨 시리즈 애덤 웨스트라는 사람이 배트맨 역을 했는데 장난기 많고 코믹한 캐릭터예요. 로빈하고 항상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이 같이 나와서 배트맨들이 막 춤도 추고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빌런들도 막 장난치고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TV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벼운 느낌? 가족영화적인 느낌이면서 코믹한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또 60년대는 당대는 이제 검열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라서 텔레비전에서 어둡고 무슨 잔인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영향도 있죠. 그래서 뭐 검열의 영향이라든지 뭐 60년대 팝컬처 영향이라든지 등등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0년대의 배트맨은 굉장히 밝고 쾌활한 명랑한 캐릭터였다는 거죠. 이 시리즈가 인기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1966년도에 배트맨 극장용 영화가 나와요. 보통 배트맨 더 무비라고 하는데 TV 시리즈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그 영화가 사실상 배트맨의 최초의 극장용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트맨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약간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슈퍼히어로 영웅은 하나만 고르라면 전 배트맨인 것 같아요. 왜요? 배트맨이 왜 매력이 있을까? 제 생각인데 배트맨의 핵심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이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강박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몸 안이나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히 모순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로부터 이제 배트맨의 수많은 매력과 재미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죠. 배트맨은 어떻게 슈퍼히어로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배트맨 대 슈퍼맨 이런 그 영화도 있지만 상대가 되나요? 상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슈퍼파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배트맨은 쉽게 얘기하면 노력으로 슈퍼히어로가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퍼맨을 보면서 감정이입하기 어렵죠. 왜냐면 애초에 인간이 감정이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캐릭터니까. 근데 배트맨은 이입하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어떤 성격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배트맨도 어떤 시리즈에서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코믹스도 다르고 영화도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은 강박증 있잖아요. 불면증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 있잖아요. 평상시는 브루스 웨인이고 어떨 때는 이제 배트맨으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캐릭터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밤거리에서 우연히 봤어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배트맨이 나는 복수다 이런 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 더 배트맨에서도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예고편에서. 나오는데요. 네, 예고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약간 비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언맨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비슷하게 돈 많은 캐릭터인데 그렇죠. 아이언맨은 유쾌하고 그렇죠. 배트맨은 네. 음울하고. 바로 그 느낌이죠. 배트맨도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보면 바깥으로는 자기가 플레이보이인 척 행동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부러 소문도 내고. 가식적으로. 근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괴로운 캐릭터고 아이언맨은 인생이 너무 즐거운 캐릭터. 네. 그리고 배트맨은 웃음이나 유머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고 아이언맨은 조크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캐릭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 굉장한 힘을 어쨌건 갖게 되는데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을 보면 그 힘을 행사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이 웹슈터에서 발사해가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좋아 죽잖아요. 재밌어서. 배트맨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은 자기가 슈퍼파워를 가진 슈퍼히어로로서 자기 어떤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상한 역설이 이 인물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그 모순적인 것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을 본다면 이 인물이 어떻게 슈퍼파워를 처음 가졌을까를 한번 스파이더맨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일단 자기가 슈퍼파워를 갖게 됐어요. 처음에 갖게 되니까 막 신났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막 힘도 발휘해보고 거기에 몰두도 하다가 어느 날 끔찍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겪어요.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정체성이 확립돼서 슈퍼히어로로서 활약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배트맨은 아니에요. 똑같이 두 사람, 스파이더맨한테는 자기의 큰아버지 혹은 큰어머니가 죽은 사건이 트라우마고 배트맨한테는 부모가 죽은 사건이 트라우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한테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이었어.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이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님을 누가 죽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원에서는 부모님이 도와줬던 노숙자가 죽인 그런 기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갖고 있는데 이 분노를 발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는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괴로움을 겪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사적 복수로부터 애초에 근원은 이 땅에 범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어떤 공적인 임무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슈퍼파워를 자기는 노력으로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재력으로 얻거나 신체 단련으로 얻거나 배트맨 비긴즈에서 자세히 나오죠. 네. 그리고 많은 그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 슈트도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더 배트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온갖 노력으로 지금 슈퍼파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초에 처음 슈퍼파워를 갖게 된 것도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을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이 인물은 노력에 의해서 그 지점까지 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단한 캐릭터, 피곤한 캐릭터야. 자기 입장에서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캐릭터는 자기의 목적은 굉장히 고결해요. 세상의 악을 없애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이야.
완전 불법이죠. 네. 자경단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자경단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은 이제 우파 캐릭터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캐릭터로 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도. 크리스토퍼 놀런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엘리티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 토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트맨은 자경단으로 활동하는데 배트맨이 언제 나와요? 밤에 나오잖아요. 일단 배트맨의 배트는 박쥐는 밤에 활동하잖아요. 왜 밤에 활동하느냐? 불법이니까. 낮에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경찰이 썩었거든요. 공권력이 다 썩었고 시스템이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허락하지 않지만 밤에 자기 혼자 자기의 뜻으로 나와서 이 악을 직접 처단하는 게 배트맨이란 말이에요. 배트맨의 굉장히 이상한 역설이 뭔가 하면 경찰이 배트맨을 부르잖아요. 고든이 하늘에 이제 그 배트 사인을 시그널. 띄우잖아요. 네, 배트 사인을 띄우고 배트 시그널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네. 배트맨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공권력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접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배트맨을 불러서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이 양자의 결합이 배트맨 시리즈 굉장히 흥미로운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굉장히 숭고하지만 자기의 방법은 불법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뭐 다크나이트 같은 데서 보면 불법적으로 시민들을 막 도청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양자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이게 배트맨을 너무 괴롭게 해요. 왜냐하면 배트맨은 고결한 캐릭터거든. 굉장히 윤리적인 캐릭터이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이 불법적이니까. 여기서 마지막 특색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배트맨은 자기의 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는 은퇴해야 되는 히어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 그러니까 고귀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자기가 자경단으로서 막 할당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타락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배트맨 비긴스인데 이 캐릭터는 자기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자기의 뜻이 점점점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점점 위험해진다는 걸 아는 캐릭터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자기가 은퇴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갈파해서 실현시킨 게 바로 다크나이트 3부작이에요. 그래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마지막 세 번째 완결판을 보게 되면 그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아한 대장이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캐릭터는 슈퍼히어로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배트맨 시리즈를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트맨 시리즈 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있고요. 배트맨 레고 무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조커도 배트맨 시리즈라고 볼 수 있죠. 캐드먼이라는 영화, 독립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DC EU라고 말하는 DC 확장 유니버스를 다루게 되는 그런 영화들 속에서 저스티스 리그의 일원으로 들어간 배트맨이 있어요. 배트맨 대 슈퍼맨 혹은 저스티스 리그, 첫 번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배트맨이 잠깐 나오죠. 이러니까 이런 어떤 배트맨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배트맨을 사실상 솔로 무비로서 집중적으로 탐구한 영화 7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네. 극장 영화 나온 게 그쵸. 89년부터죠. 네, 아까 66년 영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8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상 시작합니다. 팀 버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당시의 맥락을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배트맨 팬들 사이에서 이제 양자의 토론 같은 게 있죠. 최고의 배트맨은 누구냐?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냐? 크리스찬 베일이냐? 네, 혹은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이냐? 감독으로 얘기한다면 팀 버튼이 더 나은가? 아니면 크리스토퍼 놀란이 나은가? 어렵네요. 네, 굉장히 난제예요. 근데 물론 시대적인 보정을 해야겠습니다만 89년도에 배트맨이 나왔을 때 굉장했습니다. 일단 흥행이 굉장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역대 그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들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요, 이 영화가.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흥행했고요. 거대한 흥행을 하면서 이 영화의 흥행이 사실은 블록버스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이후에 탄탄대로를 거두면서 이 장르 자체가 폭발하게 된 토양을 제공한 거예요. 그게 배트맨 시리즈가 성공해서 그렇거든요. 슈퍼히어로 영화로는 사실 그 앞에 70년대 영화도 있었어요. 슈퍼맨 시리즈가 있죠. 배트맨 시리즈가 나온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슈퍼맨 시리즈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트맨 팀 버튼의 영화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애들이나 보는 거지. 뭐 슈퍼히어로 만화는 가족 영화 같은 네, TV 시리즈는 그 애덤 웨스트가 나왔던 60년대 TV 시리즈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본다거나 이걸 제대로 영화로 어떻게 깊게 파고든다거나 생각을 못 했는데 팀 버튼이 처음으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이렇게까지 입체적이고 복합적이고 성인들을 위한 그런 오락 혹은 성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걸 팀 버튼이 사실상 처음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어떤 게 나오게 되느냐? 엑스맨 시리즈가 나오고 뭐 조금 뒤지만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본물처럼 터져서 지금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은 89년도에부터 나오게 된 배트맨 시리즈가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배우들이 전격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인가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키튼은 그 당시엔 대배우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사실은 코미디 배우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배트맨 역사를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배트맨 시리즈 코믹스 자체에도 만화 자체에도 음울한 측면도 있고 뭐 코믹한 측면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이 생각하는 어떤 진지하면서도 막 세상의 고민을 혼자 다 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무거운 캐릭터로서의 배트맨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건 80년대에 나온 만화들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랭크 밀러 같은 그런 만화가라든지 혹은 뭐 프랭크 밀러가 한 건 아니지만 무슨 킬링 조크나 배트맨 시리즈예요. 뭐 이어원이나 이어원은 이제 프랭크 밀러죠. 혹은 프랭크 밀러가 만들었던 다크 나이트 라이즈 같은 작품 이런 작품들이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화에서 다루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으로 거기서 힘을 얻어서 89년도에 처음으로 팀 버튼이 이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아주 진지하게 파거든. 사실은 팀 버튼은 배트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만화 자체를. 네. 자기한테 섭외가 왔는데 그 당시에 킬링 조크라는 만화를 보면서 이 정도라면 배트맨을 땡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입장에서도 배트맨이 80년대 들어와서 다시 막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배트맨의 새로운 매력 같은 게 있는 거죠. 원래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트맨을 누가 만드냐가 당대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마이클 키튼이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마이클 키튼은 당대에 어떤 느낌인가 하면 코미디 배우였었고 이 바로 직전에 팀 버튼이 만들어서 절찬을 받았던 영화가 비틀주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거의 광인 캐릭터로 너무 이상한 캐릭터로 나와요. 영화는 굉장히 훌륭하고 재밌고요. 마이클 키튼이 영화 속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클 키튼이 최고의 배트맨이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재밌는 건 이 마이클 키튼이 연기했던 수십 년 전의 배트맨이 올해 다시 나옵니다. 올해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 예를 들면 HBO에서 오리지널로 나오는 배트걸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더 플래시라는 또 DC의 또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으로 나온대요. 약간 평행우주식으로 나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수십 년 만에 마이클 키튼표 배트맨을 다시 보게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마이클 키튼 영화 중에서 가장 또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버드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버드맨을 보면 사실상 배트맨 얘기를 비틀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배트맨의 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대에는 이 마이클 키튼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고 진짜 유명한 건 조커잖아요. 잭 니콜슨. 그렇죠. 잭 니콜슨은 그 당시에 뭐 최고의 배우였었고 몸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근데 촬영 현장 뒷얘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대배우들이니까 자기 위주로 촬영 스케줄을 짜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저녁 7시 이후로는 촬영을 못하게 했대요. 잭 니콜슨이. 여행 다니려고?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LA 레이커스 농구 경기 보려고. 그 당시에 농구 팬이었다는데 이 중계방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저녁 7시 이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더군다나 촬영을 영국 쪽에서 하게 되니까 계약서에 애초에 모든 촬영은 7시 이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을 잭 니콜슨이 관철시킨 거예요. 워낙 힘이 있는 배우니까. 야, 분장도 오래 걸렸을 텐데. 바로 그 점인데 분장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데 분장하는데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가게 되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온 영화를 보면 잭 니콜슨이 날아다니죠. 대단하죠. 사실 이제 히스레저 혹은 이제 가장 최근에 조커 역할을 하게 됐던 와킨 피닉스. 네, 와킨 피닉스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조커하면 무조건 잭 니콜슨이고 정말 미친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보면 사이코패스의 어떤 극단적인 전형 같은 그러면서도 범행을 즐기는 그런 캐릭터 연기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편을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정으로 이 영화가 훌륭했던 건 이야기도 있겠지만 스타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팀 버튼이 갖고 있는 미술적인 어떤 상상력의 극단 같은 것이 1편과 2편에 있어요. 저도 이제 배트맨 1, 2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편을 보다 보면 그것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거기에 등장했던 어떤 시각적인 고담시를 재현했던 어떤 느낌이나 캐릭터를 만든 느낌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실은 1920년대 영화 역사에서 독일의 표현주의적인 어떤 영화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한 20, 30년 후에 미국의 탐정 영화에도 굉장히 신대한 영향을 스타일적으로 미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 네. 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같은 영화, 노스페라투 같은 영화인데 이런 영화의 시각 스타일을 상당 부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벽에 비친 그림자를 강조한다든지 컨트라스트를 아주 강조해서 명암을 대비시킨다든지 건물을 마천루를 묘사하는데 마치 그 마천루의 고층 건물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고담이라는 도시가 타락해가는 허물어져가는 도시라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보여줬던 거죠. 그런 어떤 당대 문화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야기로 본다면 배트맨과 조커를 숙적의 느낌으로 보통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치 에너미란 말을 쓰게 되는데 배트맨이 있으니까 조커가 있고 조커가 있으니까 정반대로 배트맨이 있잖아요. 나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영화에서 보면 상대방의 배트맨의 기원과 조커의 기원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1편에서. 그런 면에서 1편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로빈을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배트맨 시리즈 중에 잘 만든 영화는 로빈이 없고요. 못 만든 영화는 로빈이 있어요. 아, 배트맨과 로빈. 네, 배트맨과 로빈도 있고 배트맨 포에버도 있고 뭐 그런데 60년대 영화는 제외하고 얘기하면 약간 좀 이제 농담 삼아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크리스천 벨 같은 사람은 다크나이트 출연할 때 조건이 그거였어요. 로빈 캐릭터를 안 넣으면 배트맨을 하겠다. 로빈 캐릭터를 넣으면 배트맨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로빈이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버디 무비가 될 수밖에 없고 로빈 같은 캐릭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사이드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드킥이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로빈 캐릭터를 뺐다는 것도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죠. 자, 그럼 캐트우먼과 네. 펭귄맨이 등장하는 2편은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펭귄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펭귄입니다. 아. 근데 이 편을 개봉할 때 국내에서는 펭귄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헷갈리니까. 네, 근데 이번에 더 배트맨을 보시게 되면 역시 펭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펭귄이라고 나오죠. 이 편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서 개봉할 땐 배트맨 2거든요. 근데 외국에서의 이름은 배트맨 2가 아니라 배트맨 리턴스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작품을 배트맨 리턴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 개봉은 정확하게 배트맨 2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2가 더 맞는 말일 거고요. 배트맨 2와 배트맨 1의 관계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 1편과 2편의 관계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부 1편을 만들 때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갱스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신인 감독이었고 그러면서 막 뜨고 있는데 그 상황에 자기한테 왔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원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의 마음도 없었고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도 그 작품을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대부 원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뭐. 네, 그냥 작품성뿐만 아니라 흥행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니까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제발 2편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편을 만들 때 코폴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1편하고 달리. 그래서 2편에서는 자기의 어떤 만들고 싶은 역량과 어떤 비전을 그대로 다 투영을 해서 정말 최고의 권력자로서 2편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부 1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 2가 최고라고 해요. 저는 대부 2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배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트맨 1편을 만들었을 때 똑같아요, 상황이. 신인급 감독이었고요, 팀 버튼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 별로 배트맨 시리즈 탐탁치 않고 슈퍼히어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거대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워너브로더스에서 제발 2편 좀 만들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 얘기를 각색을 했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펭귄이나 캐트우먼의 백스토리들은 사실상 원작에도 없는 얘기를 팀 버튼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전권을 집어넣었고 무엇보다도 시각 스타일의 문제인데 저는 배트맨 2는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트맨 1도 워낙 훌륭하지만 저는 어느 영화가 더 좋으냐? 배트맨 2가 더 좋아요. 근데 좀 기괴하기도 했어요. 막 코 깨물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팀 버튼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동화긴 동화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고딕 동화잖아요. 배트맨 1편과 2편 사이에 팀 버튼 영화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위손이에요. 잘 생각하면 배트맨 2에 등장하는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사실은 펭귄이거든요. 근데 펭귄에 대한 그 영화에서 묘사한 게 가위손에 나오는 가위손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배트맨 2에 등장하는 악당은 1편의 조커하고 달라요. 1편의 조커는 사악하면서 범행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란 말이에요. 근데 2편에서의 빌런들은 연민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인데 배트맨도 사회 부적응자란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 셋이 나오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배트맨 2는 당시에 역사상 가장 어두운 블록버스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빌런들이 악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악한 이유가 사실은 약해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19세기의 찰스 디킨스 캐릭터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버튼의 전형 같은 가위손 같은 캐릭터 같기도 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어떤 장면을 잘라서 보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 편은 완벽하게 팀 버튼 영화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의 골수 팬들은 이 편을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영화 중에서 1편보다 2편이 더 좋고요. 배트맨도 1편보다 2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배트맨 역사상 배트맨 2를 능가하는 영화는 없을 거라고 90년대까지는 생각했죠. 바로 그 5글자 영화 나오기 전까지. 네, 뭐 그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네. 하고. 영화로는 배트맨 2가 흥행에 성공은 했으나 큰 성공을 못했어요. 조금 아쉬웠군요. 1편에 비해서.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화사는 뭐 걸작을 만들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그냥 기업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화가 너무 어두워. 맥도날드에서 파트너십을 끊었어요. 맥도날드에서 예를 들면 배트맨 세트 뭐 이런 거 만들면서 해피밀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1편까지는 괜찮았는데 2편의 영화들이 애들이 영화를 보면 막 울어. 이제 정서에 안 좋아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 영화로서. 그래서 워너브라더스에서 어차피 2편이 흥행이 약간 시원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만들기로 했던 팀 버튼의 세 번째 배트맨을 물리치고 조엘 슈마허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배트맨 포에버예요. 근데 배트맨 포에버를 만들 때 워너브라더스의 입금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미국에서 대작 영화를 만들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이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배트맨 포에버를 만들 때 조엘 슈마허는 원래 이 사람이 좀 묵직한 드라마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에 만든 게 의뢰인 같은 영화, 그 다음에 무슨 플랫라이너스, 그러니까 유혹의 선 같은 영화. 직선적인. 예, 뭐 폴링 다운 같은 영화. 이런 식의 어떤 사회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갖고 와서 굉장히 60년대에 나왔던 바로 그 배트맨 같은 영화를 원했던 거죠. 그때 그 감성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다시 보게 되면 배트맨 포에버 즐길만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트모빌이 직선으로 막 빌딩 고층 건물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멋진 장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도 나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조엘 슈마허의 3편, 4편도 1, 2편의 스토리를 계승한 거예요. 느슨하게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엘 슈마허 영화까지 배트맨 1, 2, 3, 4라고 말을 해도 돼요. 배우만 바뀌었지. 네, 배우만 바뀌었지 이야기들은 그대로 이어지는 편이에요. 3편에 등장했던 바로 배트맨이 발 킬머죠. 네. 근데 3편은 조엘 슈마허가 만들면서 정말 학을 뗐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뒤에 와서 이제 밝혀지는 얘기에 따르면 발 킬머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과 이런 거에 비해서 배우가 덜 전성기가 오래 지속됐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우가 촬영장에서 너무 다루기가 힘든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부분에서 뒷얘기가 워낙 많은데 토미 리 존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토미 리 존스가 그 영화에 투페이스로 나왔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교대로 촬영장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조엘 슈마허가 학을 뗐고 심지어는 다시는 발킬머와 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건 영화는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발킬머가 배트맨에 너무 잘 어울려서 어떤 사람은 또 발킬머가 최고의 배트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트맨 시리즈의 특징이 배트맨보다 빌런이 더 유명하거든요. 배트맨 하면 떠오르는 거 하면 조커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조커가 다 덮었죠 지금. 네, 배트맨이 더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이 빌런들의 캐릭터가 배트맨만큼 화려한 그런 시리즈가 없습니다. 베인도 괜찮고. 뭐 베인도 있죠. 뭐 리들러도 있죠. 펭귄도 있죠. 캐드먼도 있죠. 미스터 프리즈도 있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그 다양한 빌런들을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명배우들을 끌어다가 계속 썼어요. 토미 리 존스라든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짐 캐리라든지 4편에 등장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배트맨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3편은 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돼서 워너브라더스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4편을 만들게 되고 3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상의 핵심은 로빈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3편, 4편에는 배트맨과 로빈이 같이 콤비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워너브라더스가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고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어떤 연관 산업이나 등등등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영화를 원했기 때문에 60년대 애덤 웨스트의 배트맨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실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4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편이 이제 배트맨과 로빈인데 글쎄 이제 어떤 영화를 지나치게 이제 망작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망작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재밌지만 좀 약간 죄책감이 드는 그런 논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떠오르는 영화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트맨과 로빈. 1.5점 쳤죠. 네. 배트맨과 로빈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는 최악의 작품이고 심지어는 흥행에서도 망했어요. 지금까지도 배트맨 시리즈가 모두 7편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흥행이 안 된 영화이기도 하니까 흥행하려고 사실은 영화의 품질을 떨어뜨려서까지 만든 영화인데 흥행까지 안 됐으니까. 당대에도 이제 그 배트맨 포에버도 그렇고 이제 배트맨과 로빈도 약간 놀림감이 됐던 게 있는데 배트맨이 장비가 많잖아요. 이게 약간 템빨로 움직이는 캐릭터잖아요. 완전 템빨이죠. 네. 그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배트수트잖아요. 조엘 슈마허의 이 두 편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니프를 만들었어요. 수트인데 왜 굳이 젖꼭지를 만들겠어요? 네. 근데 젖꼭지를 표현을 했어요. 배트맨도 만들고 로빈도 만들고. 그래서 배트맨과 로빈의 수트에서 영화를 보는데 젖꼭지만 보인다. 이런 굉장히 당대의 혹평들이 있었고요. 아니, 어차피 방탄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진짜 몸이 아니잖아요. 네.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놀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그런 부분들하고도 관련되어서 약간 밈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죠. 배트맨 4편인 배트맨과 로빈을 보면 그 영화엔 장점이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배트맨 3는 장점이 그래도 좀 있어요.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심지어는 훌륭하지가 않고요. 만화적인 미술 기법 같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60년대의 TV 시리즈로 애덤 웨스트가 나왔던 시리즈에는 어울렸는데 이미 90년대 후반쯤에 이르러서 당시에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화가 예를 들면 타이타닉 같은 영화잖아요. 같은 해에 나온 영화인데 두 영화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트맨과 로빈은 최악의 각본이에요. 대사가 너무 너절해요. 계속 농담을 하는데 로빈은 계속 칭얼대기만 하는 그런 짜증나는 캐릭터이고 네. 배트맨도 농담하는데 너무 배트맨 농담도 이상하고 뭐 벌어지는 사건도 이상하고 포이즌 아이비한테 네. 두 명이 유혹당하잖아요. 그 그것도 설정도 이상하죠. 너무. 포이즌 아이비는 오로지 이제 관객들의 어떤 그 섹슈얼한 측면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캐릭터이고 미스터 프리즈도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배트맨이 바로 그 유명한 조지 클루니잖아요. 네. 근데 조지 클루니는 그 당시에 영화 쪽에서 신인급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트맨은 자기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좋았다고 했겠죠. 배트맨 시리즈에 출연한 걸 일생일대의 흑역사를 본인이 생각해요. 그래서 토크쇼에 나오면 배트맨에 출연한 걸 사과를 해요. 아. 조지 클루니가. 감독은 DVD를 통해 사과하고 조지 클루니는 네. TV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지 클루니가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애덤 그 웨스트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원래 원조 배트맨이죠. 60년대. 애덤 웨스트한테까지 조지 클루니가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조지 클루니가 이 영화에 출연한 것 자체를 굉장히 배우 자신이 흑역사를 느낄 정도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공인된 망작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공까지 못했잖아요. 네. 워너브라더스에서 이 시리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도 이 거대한 어떤 잠재력이 있는 시리즈니까 묵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가게 된 게 크리스토퍼 놀런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은 지금은 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하이엔드쯤 되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한테 맡길 때 두 번째 영화인 메멘토를 만든 직후였어요. 인셉션 하기 전이죠. 훨씬 전이고요. 이후에 또 인썸니아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게 다크나이트 시리즈보다는 먼저 나왔지만 처음 접촉했을 때는 메멘토 이후예요. 그러니까 메멘토는 훌륭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저예산 영화거든요. 네, 규모가 작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만든 아주 네. 뛰어난 영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워너브라더스도 모험이었겠지만 어쨌건 크리스토퍼 놀런한테 맡겼는데 크리스토퍼 놀런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너무나 놀랍게 이 시리즈를 만든 거죠. 첫 번째 만들었던 두 편의 그 배트맨 영화, 60년대 영화를 빼고 얘기하는 팀 버튼이 만들었던 배트맨 영화가 약간 표현주의적이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배트맨이에요. 그리고 배트맨이 갖고 있는 고민도 실존적인 고민이고 주로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랑 관련된 복합적인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만들었던 조엘 시마워의 배트맨은 약간 만화적이면서 굉장히 가볍고 오락 영화에서의 전형적인 히어로 캐릭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나온 배트맨의 특색은 사실적이죠. 그렇죠. 사실적이고 팀버튼의 배트맨이 훌륭하지만 관객들이 보면서 이입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너무나 독특한 세계라서 사실은 구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배트맨은 우리가 이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배트맨의 인상을 결정지어버린 굉장히 음울하면서도 어두운 어떤 그러면서도 고독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영웅의 캐릭터가 사실은 다크나이트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 시리즈 그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배트맨 비긴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유행을 만들기도 했어요. 어떤 시리즈를 리부트하는 방향에서 거대한 영향을 줬어요. 이게 원래 1, 2, 3, 4편이고 원래 크리스토퍼 놀런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배트맨 5편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아예 그냥 앞에 영화 4편이 깡그리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새롭게 배트맨 영화를 만든다? 심지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배트맨의 이전에 프리퀄을 다룬다라는 게 배트맨 비긴스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리퀄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리부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유행이 생기게 된 게 사실상 다크나이트의 성공 이후부터다. 예를 들면 바로 그 다음 해에 007 시리즈도 리부트 하잖아요. 카지노 로얄이 나온 게 배트맨 비긴스 다음 해거든요. 그 다음에 경우는 조금 다른데 스파이더맨도 리부트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런 식으로 리부트하게 되면서 이 시리즈를 혁신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유행도 사실상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3부작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다면 배트맨 비긴스와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조금 달라요. 뒤에 두 편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배트맨 비긴스는 조금 느낌이 다르고요. 약간 SF적인 느낌도 거기 보면 약간 미래형 모노레일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히말라야에서 하는 거 보면 격투신도 완전히 느낌들이 좀 다르긴 하죠. 배트맨 비긴스의 가장 훌륭한 점은 다크나이트의 길을 예비했다. 2편, 3편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탄탄히 어떤 세계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역시 로빈은 아웃이죠. 로빈을 아웃시키고 1편에서는 이제 그 라스 알굴이라는 자기의 스승하고 싸우게 되는데 스승이 악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배트맨의 어떤 특성의 핵심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라스 알굴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은 방법이 철저하게 악한 거죠. 마음대로 살인을 하고 상대를 끝까지 죽여버리고 이런 식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캐릭터인데 배트맨이 처음에는 그 밑에서 배우다가 결국은 자기의 스승인 라스 알굴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배트맨 캐릭터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성이 있죠. 이 캐릭터는 결국은 폭력을 사용해서 자경단으로 활동하지만 상대를 끝까지 죽이지 않잖아요. 인명불살.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로서의 어떤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악을 끝까지 싸워서 해치워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다. 자기의 신념 때문에. 왜냐하면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싸우려고 하는 악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선 필연적으로 모순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윤리적인 핵심적인 딜레마가 배트맨 비긴스에 등장하고요. 그게 만개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죠. 다크나이트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이제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가 앞으로 20년이 더 지속이 돼도 다크나이트를 넘어서는 영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은 크리스토퍼 놀런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장르의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비틀스가 1963년도부터 대략 한 1969년, 70년까지 한 7년, 6, 7년 동안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틀스만큼 능력 있는 4명이 예를 들면 뉴욕에서 밴드를 결성해서 만약에 한번 활동한다고 쳐봐요.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도 비틀스만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락의 장르의 역사가 있거든요. 시대에 맞춰줘야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아무리 크리스토퍼 놀런처럼 뛰어난 감독과 배우들과 그런 각본가가 있어서 영화를 만들어도 다크나이트를 능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러기에는 이 시리즈가, 이 장르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한 장르가 있으면 장르의 최고 걸작은 촉이 약간 지나서 한 요 정도쯤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비틀스도 그랬고 사실은 다크나이트 시리즈도 그렇거든요. 상대적으로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완결편이 나왔을 때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가장 큰 적은 다크나이트예요. 전편이군요. 네. 어떻게 다크나이트보다 더 잘 만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리즈를, 그 3부작을 그렇게 우아하고 장중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감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단점 중에 하나가 감정 처리에 좀 약간 미숙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 라이즈에서 네. 마지막 그 반전에서 감정 처리가 좀 아쉬웠던 거죠. 배트맨 2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트맨 2에서의 그 영화의 감상주의 같은 게 있어요. 펭귄을 다루거나 캐트우먼을 다룰 때도. 근데 그 감상주의는 굉장히 잘 통합니다. 배트맨 2를 만들었던 팀 버튼은 그런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약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설득시킬 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배트맨 2가 뛰어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크나이트조차 포함해도 혹은 더 넓게 얘기하면 크리스토퍼 놀런의 세계 전체에서 사실은 인간의 굉장히 진득한 감정을 표현할 때 종종 약점 같은 게 생겨요. 인셉션에도 그런 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도 베인과 관련된 그 사람의 순정과 눈물과 뭐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영화가 너무 이상해져 버려요. 좀 뜬금없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없는 게 팀버튼 시리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약간 상보적인 느낌이 있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단점은 있지만 저는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장중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쪽이고요. 요즘 관객들은 배트맨 시리즈 하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거나 오래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이전 영화들보다는 이 다크나이트 3부작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더 배트맨이 나온 거예요. 더 배트맨은 아마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있으니까 더 이상의 배트맨 영화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개봉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이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클 네. 키튼, 발 킬머, 네. 조지 클루니, 네. 크리스찬 베일 중에 조지 클루니를 고를 수는 없고요. 저는 마이클 키튼이 베스트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7편의 장편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으신가요? 네, 배트맨 2가 저는 베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배트맨 1, 2편 안 보신 분들 많아요. 워낙 옛날 영화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다만 시대 보정은 좀 하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다크나이트와 또 다른 매력을 1, 2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기 타임! 파이어!